17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 올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상으로는 수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요. 매일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그리고 국민은행 부행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부행장 보고, 연세대학교의 경영대학에서 개원 교수로 계셨고요. 금융감독원의 ombudsman을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저서가 있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경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그 시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현재 시점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안 먹는? 아, 네, 크게 오면은 지금 우리 상황은 사학자들은 지금 100년 전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참담한 시대가 1920년대고 이제 1차 대전을 전후한 그 시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왔던 그 미국의 글로벌리즘이 쇠퇴하고 고립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 최근에 그 트럼프의 그런 그 무역 지금 분쟁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기 때문에 세계 질서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북한입니다. 지금 한 두 달째 무슨 일인지 조용히 계십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거의 매달 두 방씩을 쐈습니다. 매달. 작년 10월 달부터 거의 매달 그 두 방씩을 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일었던 그 그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정말 신도 생각하지 못한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와 양극화와 또 그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진보화로 하는 또 다른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판단하시든지 간에요. 저는 그 네 가지 판단을 하시기 전에 네 가지를 한번 한번 요 포인트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 번 더 짚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불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어제까지 이렇게 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그걸로 내일을 예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경험칙으로 내일을 얘기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연속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칭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unknown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9.11 사태고, 브렉시트, 트럼프 신도들이 다 그런 거죠. 특히 후쿠시마 지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데 후쿠시마 지진의 경우를 보시면요, 이게 터지고 나니까 지진한 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당연하냐? 이 지진이 후쿠시마를 발전소를 타격한 지진이 강도가 7.5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연하냐면 후쿠시마 발전소는 지진 7.0을 견디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7.0으로 설계를 했냐? 왜? 지난 100년 동안 7.0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러고 100년을 견뎌왔는데 그걸 뛰어넘는 7.5의 지진이 덮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온갖 곳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 변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 복잡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저는 이 전화번, 핸드폰 버전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두통을 겪습니다. 무슨 기능이 붙었대. 이걸, 예, 그걸 어떻게 하는데? 예,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왜 그런지가 모호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화 후퇴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를 했지만, 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거의 40년 동안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 40년 동안 세계 경제 주도권 승자는 누구냐면 일본과 독일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극의 한쪽 극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에 이제 혼자 마이티가 되죠. 그래서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미국의 전략이 세계화 전략입니다. 그럼 세계화 전략을 해서 90년대부터 지난 한 6, 7년이 지나왔는데 미국이 승자가 됐냐?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놀랍게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굴기죠. 우리가 뭐 제주는 뭐 고민 없고 돈은 때로에 먹는다 그러지만은 제주는 고생은 미국이 하고 돈은 누가 벌었냐? 독일과 중국이 벌었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예. 세계화 전략은 국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왜 저런 또라이 같은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계화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기주의로, 각 자국 이기주의로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충돌이 바로 유럽의 이민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세계 경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패권 구도가 굉장히 약화되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만 고령화 문제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 세계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 주로 기본적으로 쓰는 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가 확산되고, 고령화 단계가 이제 말하자면 훨씬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작해서는 경제활동 인구 절대 수가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고령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우리가 보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어장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는 진보화하면서 경제는 보수화해갔습니다. 이것이 또 어장나고 있고 특히 새 정부가 이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김정은 체제가 들고 북한이 무너지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핵을 건드릴까봐 지금 우리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소비가 계속 줍니다.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따지면 계속 지금 죽는 상태에 있고요.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는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빚내서 쓰라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는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리더십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약화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훨씬 더 사업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뭐 경제나 얘기는 아닙니다만 주역을 해설해 놓은 것이 계사전이라는 말입니다. 주역의 해설 공자가 붙인 것이 이제 계사전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지미지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주 작은 것도 알고, 이 미는 적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조짐을 나타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조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CEO로서 하셔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큰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조짐을 아는 것 알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CEO는 CEO가 아닙니다. 전부 COO입니다. 여러분 자금 집행하고 인사하고 판매하고 이걸 CEO가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다. 그건 COO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 판매, 인사, 재무 그런 거는 그거는 CEO가 하는 일입니다. CEO와 COO의 차이가 뭡니까? E와 O의 차이가. E는 executive죠. O는 operation입니다. 그럼 뭐를 executive 합니까? CEO가 하는 executive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 하나는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는 것. 그게 뭔데? 모르죠. 그럼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CEO 하면 어떻습니까? 돈, 재무, 영업, 인사, 사람들 부탁하고 줄 서고 뭐 대접받고, 그 전부 그거 하려고 그러죠. CEO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CEO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전부 CEO 안 하고 COO 하려고 합니다. 왜? 조짐을 알고 큰 것을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화요일 해서 계속 그 20년 지난 그 외환위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97년 11월 21일, 지난 월요일 날이죠. 21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정부가 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걸 발표한 날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습니까? 외환위기는 바로 외환위기고, 외환위기가 일어난 이유는 은행에 외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부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뒤에는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건 왜 일어났지? 그것은 바로 개발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발체제가 왜 하필 그때 붕괴했지? 그 뒤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경제를 친 겁니다. YS 대통령이 무슨 세계화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양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한 말이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대통령도 몰랐고 정부도 몰랐고 기업도 몰랐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즉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치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디지털 시대로 들어간다. 디지털 시대가 뭔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만큼 우리가 소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제 동향을 말씀드리고 세계 경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큰 그 과제들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난 경기 정점이 11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54개월을 뭔가 풀릴만 하면 터지고, 그 다음에 이거 터지게, 그 다음에 여기 메르스 사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그래서 뭐가 전환점이 될 만한 뭐가 계속 터졌어요. 그래서 54개월을 지금 여기로 왔어요. 이제 앞에서 보신 그림은 지금 바로 요 그림이 요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전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그림이 다르죠.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 과거의 우리 경제 패턴은 올라가는데 2년 반 같습니다. 내려오는데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땡빚을 내서도 1년 반만 버티면 2년 반 벌었다. 1년 반만 버티면 2년 반을 한미천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졸음 거 없습니다. 왜? 우리 경제가 이미 2012년부터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빨간 거는 보시면 빨간 거는 마이너스고 검은 거는 그냥 플러스인데 보시면은 10월달 벌겋죠.
11월, 12월, 1월까지는 까맣다가 또 4월이 또 붉었습니다. 또 다시 붉은 게 주죠. 뭐냐? 경기가 나쁘다가 11월 달부터 수출이 주도해서 11월, 12월, 1월 달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요게 4, 5, 6에 3월 달까지 1, 4분기까지 3월까지고 4, 5, 6 와서 경기가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 8월을 헤매다가 9월 달에 대반응을 했어요. 예, 이것도 이제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요거 서비스 경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문제가 제가 나눠드린 쓴 글 중에 하나가 이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글이 있는데, 그것 보면 그런데, 결국 앞에 이 경기, 저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경기를 끌어간 게 뭐냐? 이게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운스트림이 없습니다. 밑에 하방 효과가 없어요. 반도체 하방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 장비업만 하방 효과가 있지, 소위 말하는 흔하게 얘기하는 4%가 개선되었는데, 이거 5.4%의 분해를 해보면요, 금융보험, 이거 지금 가계대출 때문에 계속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는 정부가 돈을 내줍니다, 뒤에서. 그렇죠? 그리고 도소매, 요 세 개가 합치면은 이게 전체 3.5를 차죠. 70%를 차죠. 나머지는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달 전을 비해서 경기가 좋아졌냐, 나빠졌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1월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진 업종이 59개고 나쁜 업종이 21개입니다. 광고업의 경우에. 그런데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졌다는 업종이 계속 떨어집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빠졌다는 업종이 늘어나죠. 예, 경기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본 거예요. 보면 9월달에 대반응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이거 보시면은 반도체를 빼고도 전체적으로 늘기는 늘었는데, 예, 그것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계절 조정을 하고 나면은요, 지금 특히 보면 이 계절 조정 문제가 심각하고, ICT가 요게 이제 반도체하고 부품입니다. 요걸 자동차하고 ICT와 자동차를 제외하면은, 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작년보다 못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보시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2011년하고 2016년하고 보시면은요, 시장의 음식 숙박업의 시장의 사이즈는 1.7%가 줄었습니다. 5년 지나는 동안. 그런데 업체 수는 12%가 늘었어요. 사람 종업원은 1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음식업 쪽에 인력 구조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음식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업종에 더 갈 거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수출이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10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10개월 같이 비교해서 17%가 늘어났는데요. 예, 이게 보시면 여기 이 중에 이 수출 증가액 중에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이게 66%입니다. 요 세 개 업종이. 나머지는 늘기는 늘었지만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이 세 개가 지금 다 지금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왜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별로 체감 효과가 낮고 또 일자리가 늘지 않냐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경기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거 10월 달에 지금 전년 동기 70%가 늘었거든요. 선박 36% 늘었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이게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끌어왔던 핸드폰 같은 건 계속 마이너스죠. 자동차도 이제 곧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놀랍게도 여성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1월달에 경총에서 보라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보시면 요게 10월달까지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계속 금년 들어와서 비경제활동 인구, 다시 말하면 집에 계시던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걸 의미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 실업률도 늘고 고용률도 같이 늘어요.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기 때문이고요. 이걸 보시면요, 10월 달에 작년 10월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인원이 고용이 27만 9천 명인데, 이 중에 60세 이상 여자가 14만 1천 명입니다. 50대 여자가
7만 명, 그럼 하면 21만 명이죠. 그러니까 요 28만 명 중에 21만 명이 50대, 6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 시장은 어떠냐? 반면에 40대 이하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용 시장의 현황은 어떠냐?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 우대, 여성 우대입니다. 40대는 가문입니다. 왜? 주요 업종에서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기와 고용이 얼마나 지금 그 괴리가 심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취업자 느는 건 별 그거 보십시오. 작년 9월 달은 경기가 나빴는데도 27만 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경기가 그만 좋아졌다 그러는데 뭐 넣는 게 10,000명도 아닙니다. 사실상 실업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그 쉬었음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략 우리 그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대략 14% 내외가 놀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60대 이상 쭉 보시면은 50세 그 이상을 제외하면은 여기 보시면 4월달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줄죠. 전년동을 계속 주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단기적인 동향이고요. 요거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지금 3번 지금 그 경기 중 4월, 6월, 7월, 10월 3번을 높여서 당초에 금년이 원래 2.6% 성장한다는 걸 3.0%까지 지금 높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수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수출하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자가 특히 뭐냐면 그 삼성의 반도체 공장 투자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금 보면은 3.2%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원래보다 조금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보다가 내년은 원래보다가 상당히 못할 겁니다.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경제를 끌어가는 것은 수출이 아니고요. 이제 내수가 이제 수출을 끌어가는데 핵심이 결국 갈수록 중요한 게 소비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그 큰 위험이 지금 저는 그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리 조치하고 그다음에 9월하고 11월까지 그동안 3번의 부동산 시장의 규제 조치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히 동결 상태, 절벽 상태, 거래 절벽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오른다. 이거는 파는 사람이 안 팔아서 거래 절벽이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물건을 내놓기만 하면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그 수요가 왜냐하면 그 돈을 내주던 은행이 지금 서울서는 집을 사자면은 자금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걸 딱 해서 세무서가 납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주택시장은 지금 서울도 특히나 동네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하고 주변 그 위성도시들, 하남, 위례 이런 거하고 상당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의 경착륙 문제가 그러니까 금년, 작년, 올해, 내년 해서 신규 입주 물량이 110만 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과잉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국회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장기화하면은 자꾸 미사일이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럴 생각이 없죠. 집에 무슨 구급 배낭 사놓는 판인데 이게 오래 가면 결국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가계부채 문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은 그 주택 문제보다는 자영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요게 아까 그겁니다. 정부의 의도는 원래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의도는 이거를 이제 그 다시 말하면 지난 7년 동안 깔아앉아 있던 그 주택 시장을 부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장에 몸에 내수를 부추겨서 이렇게 가는 걸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항상 시장은 이걸 이대로 두지 않죠. 시장은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렇게 부채주도 성장이 난리 쳤는데 돈을 누가 벌었습니까? 은행이 다 벌었죠. 예, 이자 가지고. 예, 은행하고 건설업체들이 다 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된 거죠. 과열당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못한다면 반드시 냉탕이 있습니다. 저는 주택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거래 절벽이 되면요. 시장의 에너지가 밑으로 숨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언제 이것이 다시 일어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락은 하겠지만 예. 이렇게 거래 절벽이 오래가면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끝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작년 1년 전하고 요거는 그 파리 조치 직전하고 지금하고 보시면 서울은 지금 지금 집값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1.5% 올랐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7월에 비해 가지고 8, 90 석 달 동안 전국으로 1.5%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연율로 지금 얼마 오른 겁니까?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금리가 지금 2%가 안 되는데 6% 오른 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서울은 2%가 올랐어요. 경기도는 이미 초과 공급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여기서 이제 막 이 맥히니까 이 옆에 송파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이제 실제로 나오는 통계는 주로 이 통계입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이건 말고 그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합치면 대략 지금 우리 GDP의 1년에 한 1,650조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면은 MB 정부 때는 보시면은 이 소득 부채 증가율하고 소득 증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왜 박근혜 정부에 와서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하나? 이거 보십시오. 이거 16년 이보면 보시면은 소득은 4%로 늘었는데 빚은 11%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3.5배의 속도로 빚이 늘었습니다. 이거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는. 예.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은 얼마가 180만 가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180만 구가 문제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내 있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하면은 부채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현상 유지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가구가 180만 가구라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정말 사태가 터지면 위험할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예, 대략 대략 한 80조 정도가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결국 이거 보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누가 위험하냐? 예,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위험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 위험하고 이 사업자들의 70%가 세 개 업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부동산, 그리고 음식료, 유통 이 세 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가 대략 660조의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234만 명. 예,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위험하냐? 예, 대출을 갖다 쓴 개인 사업자들이 경기가 나빠져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예,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 돼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 결국 가계부채의 위험은 자영업자의 문제고 그 자영업자의 문제는 바로 경기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부동산 업종이 전체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경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지금 그 보시면 통계를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는요, 이 IMF가 이거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경기가 돌아설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첫째는 중국이 작년에 굉장히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미국의 경기가 급속하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1월 달부터 중국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말하자면 회복의 모멘텀을 찾았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죠. 여기 전 3개월, 후 3개월로 이렇게 보시면 모멘텀 체크를 보시면 이 하반기에 와서 급격하게 세계 무역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바로 겁니다. 여기 미국 때문입니다. 4, 4분기에 세계 무역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게 더 나왔죠. 이게 보시면은 세계 경제가 작년에 3.2였는데 올해 3.6, 내년에 3.7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내년에 올해보다 좀 못하고 개도국은 올해보다 나을 거다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걸 끌어오는 지금 세계 무역 자체가 왜 내년이 올해보다 못하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세계 무역 규모가 내년이 올해보다가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건 넘어가죠. 이 IMF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핵심 이야기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써놓은 글에 햇볕이 있을 때 지붕을 고쳐라고 글을 썼었는데 그게 뭐냐면 IMF 총재가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10월 초에 했던 강연 제목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아까 이게 지금 지난 금년 내년 이 성장률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한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오래 안 간다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선 이유는 뭐냐면 이건 역시 금융버블입니다. 하도 돈을 많이 풀어서 이게 뜨는 것이지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생산성 문제, 저금리 문제, 저성장 문제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측 요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간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 저는 이건 여러분들 주목하실 게 뭐냐 이거는요 이거 세계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시면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요게 때입니다. 그 뒤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19년 20년은 절대로 18년보다 못할 겁니다. 18년은 올해보다 못하는데 올해는 이미 다 갔으면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아까 햇볕이 쪼이는 시간이나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불과 내년 상반기 또는 길어야 한 3, 4분기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거죠. 이거는 하도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소위 QE라 퀀티티 이즈닝이라 그래가지고 금융 완화를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를 풀었느냐면은 6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 6조 달러가 증권 시장에 들어가서 부를 얼마를 만들었냐면 24조를 만들었어요. 그 24조를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다 부자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분배 구조가 심각합니다. 분배 구조 악화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가 분배 구조 악화고 놀랍게도 트럼프가 왜 트럼프를 대통령을 맺는 사람이 누구냐? 없는 자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자기 집을 뺏기고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반대로 부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걸 보시면은 그 무역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미국 그 저 세탁기 지금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투자도 세계 경제를 끌어왔던 그 직접 투자도 지금 계속 그 규제가 지금 그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제일 오래 장기적으로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의 성장률이 이 지난 한 15년에 비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보시면 미국 경우도 저렇게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예, 지금 우리 경제를 잠깐 그 보시면 주목하시면 될 게 뭐냐면 미국은 2001년 이후에 지금 가장 고용 상태가 좋습니다. 일본은 93년 이후에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93년보다 가장 좋고요. 예, 독일은 가장 좋습니다. 영국은 무려 71년 이래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예, 선진국들은 지난 10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철치구신 구조조정을 해서 그만큼 회복력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보듯이 우리 고용시장은 왜 이럴까요? 예,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한 게 없습니다. 예, 살을 뺀 것도 없고 체력 단련을 한 것도 없습니다. 보다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보시면 이 2000년대 들어와서 첫 7년 동안은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죠. 높았는데 이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는 이 세계 위기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겪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우리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중국의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20년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위기를 맞게 되냐?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고 있는 위험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09년, 06년 골디락스를 해서 이 기간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장률은 높고 물가는 낮았던 시절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중국 굴기가 일어났죠. 중국이 G2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일본이 까맞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디락스 이게 한쪽은 소위 우리가 글로벌 임바란스라 해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값싼 물건을 값싸게 공급해서 선진국의 물가를 낮춰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에서 거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거품이 결국 98년에 터지죠. 그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나타난 일이 슬로우 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때 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렸던 게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걸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위기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안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입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장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동력을 잃고 장기 침체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 금융 위기를 97년 외환 위기를 바로 뭘로 극복했냐? 우리가 세계화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계화에 즉 다시 말하면 수출할 물건이 있는 기업과 그런 부문과 수출할 게 없는 우리 내수시장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기업이 갈라지게 됩니다. 계층 산업 기업이 이게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말이 뭐냐면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야, 우리도 좀 먹을 거 좀 주라. 이게 낙수 효과예요. 그런데 이게 슬로우 트레이드가 되니까 아니 잘 나가는데도 기업들도 못 나가니까 낙수 효과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저성장 기조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방법이 뭐냐? 은행에서 돈 꿔줄 테니까 집 사고 그래서 건축 경기 일으켜서 내수를 일으키자.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4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사고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국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시오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건
아 이제는 정부가 돈을 풀겠다. 가만히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 경제 마지막 남은 실탄이 건전재정이에요.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벽실을 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예. 벽실을 가지고요. 예.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예. 기업 마인드가 급격하게 위축하고 고령화가 되고 예. 자본 수탁의 증가가 돌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 트랩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는 6가지 지금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출 증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 트레이드 세계 무역이 이제 부진한다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예, 공급 측에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중 구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문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딱 보시면요 금년 3, 4분기에 우리 증권거래소의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3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가 전체 기업이 번 이익의 75%를 차지합니다. 3개 회사가. 예, 나머지는 이익이 15% 줄었어요. 근데 전체로는 늘었다. 아닙니다. 딱 3개밖에 는 게 없습니다. 이익이 양극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내수에 혁신이 났고 이런 또 혁신의 모멘텀이었고 예. 바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예. 아까 우리가 봤죠. 음식 숙박업 시장의 사이즈가 줄어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자들이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 시장으로 계속 모여들어서 결국 경쟁은 더 치열해가고 예, 고진입, 고대출의 악순환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먹을거리가 적어지니까 먹을거리가 적어지면 사람들은 뭘 찾게 되는 권력을 찾게 됩니다. 시장에 나가서 먹을 수 없으니까 예, 이제는 힘싸움으로 있는 것을 있는 파이 즉 다시 말하면 내 떡 지키기. 예,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변호사들도 내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데모하는 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 지금 요즘 완장창님은 대표적인 완장이 지금 노조마 완장이죠. 노조마 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국회에 지금 물려있는 법이 7천 몇 개라고 합니다.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쌓여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를 소위 정책 프로세스. 정책을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그냥 완전히 꼬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협치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네 맘대로 하느냐 그러고 꼬여있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인구 보너스가 아니고 인구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고령화를 해가니까 지금 돈이 전부 다 쓰는 대로 가지. 즉, 이 복지 쪽으로 가지.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이 지배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지금 최근에 국정원 사태. 이게 아마도 이제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론스타 사건 때, 론스타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 때문에 재판이 세게 붙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 국정원 사태가 공무원들한테 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오늘 한국경 신문에 그게 나왔죠. 일본은 지금 사장님들이 고령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사업할 생각이 없다. 답이 뭐냐? 문 닫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일본의 지금 최대 고민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소위 승계 문제를 안고 있죠. 그 다음에 정부 기업의 관계. 이게 바로 최순실 사태가 바로 이것의 나쁜 측면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기업들 모아놓고 뭐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끝나고 나는데 누구 잠깐 봅시다. 그러면 그냥 머리가 쭈삣 할 겁니다. 이거. 야 이제 나는 감옥 가는구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우리의 성장의 그 동력축 자체가 지금 그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이게 그 슬로우 트레이드 문제하고 아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 아까 수출이 이렇게 늘을 수밖에 적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 문제가 뭐냐?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 추격 경제, 추격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냐면은 일본어 메이지 유신 보다가 우리 대략 그 경제 개발하는 게 100년 늦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문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정교과서 있죠. 역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국정교과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무슨 국정교과서를 써? 왜? 우리는 늦게 산업화를 했으니까 빨리 지식을 국민들한테 빨리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막 다다다다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교과를 외워서 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빨리 외우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과거의 교육이고 입시제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교육의 틀은 그걸 못 벗어나고 있죠. 공교육의 틀은. 근데 사교육은 그게 묶여있지 않죠. 사교육은 차반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문제가 나오고 사교육과 공교육 간의 괴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다 추경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추격을 해서 따라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원래 인텔보다가 수익이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누구를 뽑을 플래시 메모리는 사실상 메모리 시장에서는 하질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는 가장 큰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는 추격할 데가 없습니다. 추격의 끝이죠. 또 압축의 끝입니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왔거든요.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꼬이기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생태계가 엉망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 성장이 떨어지냐? 그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는 걸 이제 이걸 보여주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지난 10년 사이에 기업 규제가 얼마나 변했냐 각 나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신문에 매 정부 들어올 때마다 규제를 푼다고 그랬는데 왜 규제가 안 없어지냐? 국회가 규제 공장이거든요. 총리실 이 밑에 규제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없애는 규제보다가 국회가 각종 이익 집단의 압력을 받아 만들어내는 규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다 실업률이 신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 체력 단련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추경 모형을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정말 놀라운 거죠. 작년에 우리가 세계 자동차 생산을 6위를 냈습니다. 현대가 승용차 판매는 5위를 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동차 산업이 70년대 이래 매년 거의 20%씩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 성장률에 거의 5배를 한 거예요. 일본은 자동차 산업 4.5%로 가는데 우리는 19%로 갔어요. 반도체 산업이 5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일어나서 70년대부터 주도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서 지금 80년대 말부터 시작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모토로라 옛날에 그 벽돌 전화기 아시죠? 그 영화 보면 조폭들이 가지고 생기는 큰 벽돌짝 같은 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모토로라, 노키아, 애플에서 지금은 애플과 삼성이 다투는 그런 이 추경 모형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은 뭘로 가는 나라냐? 미국은 혁신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노베이션으로 가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의 혁신 기업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도 딱 두 도시에 샌프란시스코와 팔로알토. 왜? 그 두 도시만이 특별한 혁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데? 조금 얘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에서 게이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게이가 살기가 가장 좋은 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건 무슨 뭐를 얘기하느냐? 예, 샌프란시스코는 네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민족이 뭐냐, 네가 종교가 뭐냐, 성적 적정성이 뭐냐, 그걸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의 회장 쿡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 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미국 사람이 쿡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했어요. 그 용기에 대해서요. 네. 그럼 여기 뭐가 문제인데?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력.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아버지 뭐 하노? 예. 그죠? 고향이 어디냐? 우리는 만연한 연고주의. 이런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혁신이 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예. 깁스로 가는 나라. 예. 독일 역시 깁스로 가는 나라. 영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여기는 문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융합으로 갑니다. 영국이 특히 디자인이 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뭘로 갑니까? 우리는 추격으로 가. 너 잘해봐. 어디 잘하는 게 우리가 금방 따라갈게. 회장님의 명령만 계시면 불철주야 24시간 콘크리트 때려놓고 공장 올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라인 깔아서 실어내서 우리 집중과 속도, 이게 우리 장기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어디 계세요? 회장님이 깜빡 가셨어요. 거기서는 학교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회장님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십니다. 자, 우리는 미국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로는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처럼 깁스?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이건 시간이 걸리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독일처럼 어떻습니까? 독일은 그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그 여행해 보시면 아시죠. 그 말하면 그 마을이 전쟁하면서 산 나라입니다. 예, 그런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에 보면 후스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100년을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100년을 싸웁니다. 예.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에 싹튼 것이 코퍼레티즘입니다. 협동주의입니다. 야, 우리 협동하고 살아야 돼. 그런 깊은 피를 흘린 긴 역사의 배경이기 때문에 독일 특유의 협동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특별한 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안 되죠, 우리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독일은 공대 교수가 자기 업적을 뭘로 평가합니다? 기업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체에 얼마나 더 잘 도와줬냐. 우리는 뭐 합니까? SITC에 논문을 몇 편 실었냐 그거 가지고 봅니다. 엄청 쓸모가 없죠. 우리는 내가 이걸 해서 이것이 기업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 이 문화, 이거 유연성도 개방됐어요. 안 되죠. 뭘 가져갈 건데? 야, 중국이 지금 책을 보시면 중국의 4개 핸드폰 회사의 마켓시어가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저거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지금 중국의 4개 회사가 세계 시장에 32%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얘들이 10%포인트 마켓시어를 올렸어요. 중국의 추격, 이따 좀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중국 관광 가셔가지고 짝퉁 시장 가보시고, 가보신 적 다 있죠, 가서? 짝퉁 시장 가보고, 뭐, 싸구려, 그런 중국은 잊으십시오. 그런 중국은 잊으십시오.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에, 종사자 100명 이상의 기업 수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100명 이상 신생 기업 수를 보 2012년 330개가 나던 게 작년에 200개로 줄었어요. 240개. 300명 이상 종사자는 더 심합니다. 기업 수가 줄고 있어요. 예, 기업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신설 기업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 아직은 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제 문제, 그 다음에 이 통상임금, 기업이 1년에 7%가 생겨나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본주의 역사가 250년 된 미국 시장이 자본주의 역사가 70년 된 우리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개발 시대를 해왔던 아까 압축 성장의 힘, 압축은 뭘 가져갑니까? 컴프레셔 가져가죠, 뒤에서. 근데 컴프레셔가 망가졌어요. 피 빠졌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압축기가 힘이 없는데요. 펌프가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앞에 보듯이 죽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요거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든 일자리고, 요거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와서 만든 일자리고. 예,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보시면 대략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4분의 1은 영업을 해서 이자를 못 냅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 이것도 거의 해보시면 비슷합니다. 12.7%. 예,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제 이 중소기업 문제가, 여러분도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일은 중소기업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독일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와서 물건 좀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왜? 그 회사 아니면 그 물건이 없거든요. 우리는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큰 중소기업은 다 어떻습니까? 큰 형님하고 같이 삽니다. 소위 협력업체라고. 그렇죠? 네. 혼자 서 있는 독립 중소기업이 우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자기 혁신 능력이 없어요. 자영업자는 하루 3,000개가 창업하고 하루 2,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28%는 4인여 업체에 근무하고, 우리 근로자의 절반은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변면에서 오늘 와서 아줌마, 애들 보는 아줌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서울서 대략 170만 원 안팎 받거든요. 실제 시소득을 따지면 200만 원이 넘어요. 대졸자의 절반은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금년도에 들어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애 인구보다가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미래가 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연금 누가 내야 되는데요? 의료보험료 누가 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출생아 수가 이거는 상상을 못하던 일이에요. 전년 16년은 마이너스 7%였는데 지금 금년 들어와서 작년 동기 마이너스 12%입니다. 신생아 수가. 올해가 처음으로 지금 이대로 가면 30만 명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 추계로 예측했던 것보다가 훨씬 결혼율이 낮고, 결혼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출산 더 낮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심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가 뭐냐? 대표적인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뉴스를만 보면 막 그냥 화를 참을 수 없게 하는 무슨 어금니 아빠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물건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냥 놓으십시오. 왜? 앞으로 이보다가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무엇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문화 자체가 이제 우리 집안들로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대는 옥탑방, 30대는 오피스 싱글, 40대가 제일 좋습니다. 싱글은 40대가 제일 좋대요. 예. 왜냐하면 다른
결혼한 친구들은 애들 키우고 뭐 하느라고 그냥 난리구슬 치는데 자기는 그때 돈도 있고 아직도 뭐 시간도 있고 약간은 그리고 건강도 있고 40대가 좋죠. 근데 문제는 50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햇받을 때는 다 집에 갑니다. 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바하고 구하기도 어려워져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 말씀 좀 더 드리죠. 지금 그 자제분들 중에 지금 26살 나는 친구들은 2030년이 되면 40세가 됩니다. 40세에 결혼을 안 하고 있을 확률, 남자는 5분의 1, 여자는 4분의 1입니다. 최저 그렇습니다. 최저. 그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지금 대학생 애들은 물어보면 결혼을 한다는 애가 절반이 안 됩니다. 그걸 왜 하냐 그럽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저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고, 오케이, 혼자 하고 싶으면 살아라. 근데 딱 부모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요. 일본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50대 싱글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생각 안 해보셨죠? 결혼을 안 한다? 그럼 얘기를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대 잘 놀았는데 50 되니까 놀 친구도 없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적적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와요. 일본의 노후 파산의 큰 이유가 노후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큰 이유가 돌아온 싱그러 귀환이 돌아온 장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그런다.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부모한테 약속해요. 부모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너가 다 망친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앞으로 10년 지나면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애를 낳지 않는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와서 제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1 세컨드 1초에 구글에 63,727 이게 어제 날짜로 제가 뽑은 겁니다. 1초에 63,000건 서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내가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냐? 100만, 1000만, 억, 10억. 하루에 55건의 조회가 되는 하루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메일이 1초에 264만 개의 이메일이 세계에 떠오릅니다. 구글에서만. 야, 이거 트윗은 1초에 7,800개. 예. 그러니까 유튜브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올리는 거 있죠. 이게 72,000개. 인스타그램에서 왜 여배우 사진 올리고 하는 게 전부 다 인스타그램이죠. 예. 이거. 예. 스카이콜이라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하는 거 있죠. 예. 상상도 못하던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가 어디로 나오냐? 이거 2009년하고 2017년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 가액이 큰 회사를 지금 비교를, 요거 아마 여러분 자료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넣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넣었는데요. 보시면은. 2009년에는 엑스모빌, 석유회사죠. 네. 그 다음에 중국 공상은행, 월마트, HSBC가 은행이죠. 차이나 모빌, 이거 중국 우리말 KT 같은 회사죠. 네슬러, 이거 네슬 우리 커피 만드는 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석유 회사죠. 예. 이 프록터 갬블, 이건 그 소비자에 만드는 크림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예. 여기서 보시면은요, 소위 우리가 디지털 회사라고 하는 건 2009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이 애플이 10년 사이에 6배가 컸습니다. 알파벳, 이건 구글의 지주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전부 디지털 회사죠. 요거는 여러분이 유명한 벅셔 뭡니까
돈 많은 그 할아버지 그 회사고요. 탄센트는 이게 중국의 탄센트는 말하자면 미국의 구글하고 막 먹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회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부가 어디서 오느냐? 전부 IT 기업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디지털 기업에서 지금 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광주에 올 때마다 제가 보는 게 여기에 무슨 광주에 광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산업공단에 우리가 이런 게 산업공단이 있으니까 광주 오십시오. 그 광고 바꾸라고 그러십시오. 그 쌍팔년도 광고입니다. 왜? 이제는 그런 공간에 그 땅에 뭐를 짓는 건 그런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스타그램 아까 저 여배우 사진 올리는 데 많이 쓰는 거라고. 이게 직원 14명 된 회사를 10억 불에 사갔습니다. 페이스북. 이 회사 자산이 뭐냐? 노트북 세대예요. 예. 왓츠앱, 요거 말하면 왓츠앱이 네이버하고 비슷하게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데. 이게, 왓츠앱은 하도 야오에 있던 직원이 둘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도 힘들어가지고, 야, 우리 치우고 취직하자. 그 페이스북에 가서 취직을 하러 갔어요. 13년에 갔는데, 떨어졌어. 면접에 떨어졌어. 그래서 취직이 안 돼서 회사를 유지했더니만은 14년 2월 달에 193억 불에 페이스북 이 회사를 샀습니다. 이때 이 193억 불은 당시에 일본의 소니의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네. 직원 55명의 노트북 10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뭘 산 걸까요? 노트북을 샀을까요? 자산이 아닙니다. 이들이 산 거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에요. 수학 알고리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산 거예요. 무슨 땅 얼마에 우리 기업 그러면 땅에다가 그냥 쫙 프렌트 깔아가지고 몇백 명이 쫙 아침에 출근하고 새마을 보려고 그런 투자는 이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투자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왜 저렇게 됐냐? 일본 경제가 왜 저렇게 침체됐냐?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일본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 한번 보십시오. 자, 전화기 더하기, 카메라 더하기, 녹음기 더하기, 그다음 또 뭐죠? MP3 더하기, 계산기 더하기, 일본 노트북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이거 다 전부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일본이 다 1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스마트폰 못 만들죠? 못 만드는 아닙니다. 소니하고 몇 군데 조금 나오는데 세계상에 거의 존재가 지금. 일본이 저렇게 경제력이 약해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디지털 시대를 못 읽어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기술, 여기에 집착하다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아까 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 아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잘 모른다.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거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이라는 학자가 있다면 이제는 산업혁명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그게 디지털라이제이션, 공식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디지털화라는 게 뭡니까? 전부 연결. 여러분 재산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은행에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연결만 나오죠. 전부 우리 재산이 은행에 컴퓨터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 뭐를 바꿔놓냐면 아날로그 시대에 아까 우리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만 각각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잡스예요. 예, 잡스는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발명한 게 없다. 잡스는 또 발명할 능력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잡스는 뭐를 알았냐? 잡스의 전공은 뚜껑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만드는 데. 무조건 이걸 엎쳐서 여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건 나는 모르겠다. 네. 잡스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혁신하느냐? 혁신 방법에서 그거 다 했지. 나만 하겠냐? 내한테 비결이 하나 있지. 그게 뭔데요? To say no 1000 times. 그건 안 된다 소리를 1000번 해라. 아까 전화기, 녹음기, 계산기 뭐 쫙 이걸 어떻게 요 납작한 요 안에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야. 잡스 그건 아니야. 답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1000번을 하라는 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저 아랫사람이 뭐 가져오면 마음에 안 들면 몇 번 정도 안 된다고 합니까? 3번? 야야 두고 가 내가 할게. 그죠? 3번만 지나면 그냥 내가 합니다. 두고 가 내가. 잡스는 1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의 성공한 중요한 인격적인 이유가 뭐냐? 뻔뻔함입니다. 뻔뻔함과 밀어붙이기. 이게 바로 이거죠. 바로 아까 그걸 7가지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 그것이 뭐냐? 그게 디지털 기술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이 디지털 기술의 핵심,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이 뭐냐? 본질은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온다, 아마존에서 비서 서비스 하는 게 요즘 싼 거는 5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지금 20세기의 기계혁명이 가져온 대량 생산 체제를 어떻게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누가 승자가 될 거냐. 독일과 중국이 역시 승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디지털 회사가 독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까 우리가 봤던 회사들이 전부 다 얻어내는. 그러나 승자는 독일이 될 겁니다. 왜? 독일은 바로 이것을 대량 현재의 기계 시스템에서의 대량 생산 체제를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효율을 높이는 거. 그거를 독일이 하고 그 기술을 지금 중국이 옮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아닌가. 앞으로 승자는 또 독일과 중국이 됩니다. 절대 미국이 아닙니다. 괜히 AI가 어떻고 드론이 어떻고 거기에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다 이걸 합니다. 하지만 배를 그게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바로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과거의 생산 체제에서 여기에 소위 사물 인터넷을 붙여가지고 기계가 저끼리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품질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건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그중에 샘플을 뽑아가지고 했죠.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공정 과정에서 기계가 중간에서 지가 체크를 해서 저 앞에 얘기하면 야 물건 제대로 넣어 부품 저 원재료가 틀렸어. 기계가 기계끼리 얘기를 합니다. 전 과정에 거쳐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도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결이 되죠. 사람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독일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스마트 머신, 로지스틱 이걸 움직이게 하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냐? 클라우드 베이스 네트워크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알리바바 이런 것은 다 뭐냐? 전부가 다 클라우드 베이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시멘스가 갖는 거 보면 1200명이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같은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기계가 다 그걸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봤던 뭐 무슨 그 효율 이야기는 뭐 얘기가 되진 않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그거를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입니다. 네. 근데 그 끝이 뭐냐? 한국을 따라잡는 겁니다. 저는 2025년 돼서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원래 우리 중국 수출이 17% 늘었어요. 15%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을 얼마나 늘었냐? 99%가 늘었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삼성전자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2025년에 되면은 중국이 우리로부터 뭐를 필요로 할까? 저는 요 한번 보십시오. 예, 미국은 지금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게 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국을 디지털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탄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게 앞으로 얘들보다가 더 셀 거라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그 무슨 광군제인가 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우리 돈으로 하루에 24조를 팔았습니다. 하루에. 그게 뭐가 가능해요?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백업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 미국의 아마존도 못한 거예요. 월마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제가 아까 옛날 중국은 이러라고 그랬죠. 지금 전 세계의 특허의 40%가 미국,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나라가 지금은 이런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100년 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 절망의 시대라는 거죠. 또 어떻게 희망을 만들 거냐. 이 케인즈라고 하는 그 경제학자가 맺는 게 있어요. 세 가지다. 후두비. 뭘 할 수 있냐? 저는 이게 조직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 할 수 있냐? 슈드비. 뭘 해야 되는데? 비던.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세 가지 물어보면 나라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 의미 있는 이야기. 이게 해피니스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는 갈수록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뭐 취업난 아닙니다. 취업난에 대처를 보면 3분의 1은 그럭저럭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1년 안에 자리를 옮깁니다. 3분의 1은 비정규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20%가 안 돼요. 그래서 관심이 취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그러세요. 집값이 어마어마하지 뭐. 최저 3억이 듭니다. 오케이, 결혼해서.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키워줍니까? 1.17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가. 1.17. 여성이 평생 놓는 자녀 수가 지금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금리 2% 시대는요, 배를 만드는데 36년이 걸립니다. 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 절망의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작년에 현대중공업에, 중공업에 독이 비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군산공장을 이어서 문을 닫는다. 울산을 파업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가 은행 경영을 한 3년 넘게 좀 해봐가지고 저는 이해갑니다. 함대가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을 체감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서울공대 대학원은 여러분도 입학 원서만 내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미달입니다. 누가 옵니까? 지금 월남 애들이 안 오면 다 미달이고 이 실험실을 못 돌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선반공이 없습니다. 선반공이 어디서 옵니까? 방글라데시 애들이 와서 선반 돌립니다. 왜? 우리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선반 만지게 돼서 안 만집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규제? 안 됩니다. 이건 못 합니다.
구글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에서 100대 스타트업 중에 57개 우리나라 오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서울공대가 왜 이 지경이냐? 전관을 다 조사를 했어요. 답이 뭐냐? 세상이 안 바뀌면 우리도 답이 없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게 금방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만 요구를 하니까. 우리에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거를 요구해. 공대도 그런 거를 연구를 할 텐데 세상이 전부 인스턴트만 요구를 하니까 인스턴트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한테 없을 겁니다. 제가 보시면은 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와 회사가 물러가 없어지는 일자리. 예. 이 큰 숫자 이상에는 500인 이상, 50명 이상 이게 22만 개죠. 22만 개인데 4인 이하가 26만 개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5인 이상은. 4만 개가 줄었다는 얘기죠. 왜? 기업이 아까 보실 때 기업이 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잡고 있는 건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폐쇄성. 자기네들끼리 인사와 인력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지연, 회전, 하전, 아무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쓰는데 왜 안 되지? 지난 12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0조를 썼어요.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일본 20년이요? 작년에 이 일본의 GDP가 97년 수준이 안 됩니다. 작년 30년 이상 고용하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요 93년이 안 돼요. 명목으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5년 동안 공장의 평균 임금이 거의 한 10% 내려갔어요. 25년 전보다가. 그게 잃어버린 20년입니다. 97년에 그러면 97년에 일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20년을 이렇게 하고 상상해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생산력이 국력을 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빠른 시간 안에 그 고급 제품을 많이 폭넓게 만들어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산력이 있고 개발 경험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천입니다. 예, 답을 모르냐? 아니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도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도 있고 나빠. 부족해요? 안 되죠. 예, 기득권을 방해 때문에 안 되고 왜 안 되냐?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예. 국회가 저 지경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설사 성장률이 2%에 미달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결국은 사회가 저는 이 중요한 게 여기 쭉 나온다면 결국은 보이죠.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신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미국에 가서 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답을 못한다. 왜? 미국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법이 없어요. 예. 이건 지대로 생겨나는 거지. 독일 가서 어떻게 독일은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이 나오냐. 당신들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했냐. 그 사람들이 답을 안 한다. 왜? 자기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만큼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많고 자금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만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치밀하고 많은 나라가 없어요. 덴마크에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냐? 그런 거 없어요. 프랑스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냐?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출산율을 높이겠습니다. 이건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핵심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애들한테 그랬죠. 우리 세대는 고성장 고압력 사회를 살았어요. 압력이 높아도 고성장을 했으니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그 고압력은 그대로 높아 있는데 경제는 저성장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사회를 저압력 사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 가세요. 예. 절대로 6시 되면 무조건 문을 닫아요. 회사 문을 불 끄고 컴퓨터 다 끄고 나오십시오. 예. 한 달만 지나면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화를 바꿔. 우리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은 일하는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수만이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우리는 다원적이고 이런 다원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답일 거냐?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저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예. 우린 전부 다 냄비 속에 앉아가지고 전부 너 때문이야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은 여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정부는 국회 때문에, 국회는 정부 때문에, 전부 우리는 너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공급이 망가지는 걸 놔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원합니다. 예. 우리의 강점이 있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예. 예.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략적 CEO가 해야 되는 가장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지미지창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그게 그겁니다. 뭘? 지미지창. 조짐을 알고 큰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전략적 전환점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걸 저지하고 선순환 구조는 촉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것이 처음에는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쌓이면. 일정 단계가 가면 어떻습니까? 연쇄가 아니고 아래 위로 터집니다. 융합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이 흐름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각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빨리 우리가 여기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죠. 전부 다 공감하죠.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못 살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걔들 못 사는 거지 뭐. 주역의 64개 중에 63번째 개가 기재입니다. 이미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64번째 개가 뭡니까? 미제입니다. 모르겠다예요. 안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 63번째 기재라는 개는 기성세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미리 그 강을 건넌 기성세대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한 다음 세대가 건너오도록 불을 피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건너지 못한 젊은 세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와야 돼요. 이런 세대적 또는 그런 계층 또는 그런 이념의 통합 이런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지금 너무 뻔합니다. 아까 제가 저출산 1인 가구 결혼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날 일이 뻔합니다. 혹 서울 오시면 제가 딱 한 군데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호선의 동묘역을 꼭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동묘역. 동대문역 다음이 동묘역이에요. 우리 앞으로 2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떨 것인가. 동묘역 가보시면 2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80%가 노인들이에요. 동묘역. 동묘역에 내려서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거기를 왜 가볼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